과거에 독일의 대표적인 두 번의 재정 부양책을 했었던 첫 번째가 독일이 통일될 때 통일 비용, 이것이 GDP 한 1% 정도 썼었습니다. 두 번째로 컸었던 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 망해있던 독일을 키우기 위해 했던 게 마샬 플랜인데 그때가 한 1.25% 썼는데요. 이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가 넘습니다. 결국은 돈을 쓰는 쪽으로 자금은 몰린다. 이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것이 상당히 큰 변화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독일 부흥 계획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디멘션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잠 좀 주무셨습니까? 이 FMC 열릴 때마다 참 고생인 것 같습니다. 그쵸. 특히 이제 해외 투자하는 분들 더 고생이신 맞아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썸머 타임까지 적용돼서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맞아요. 이게 웬 무슨 고생인가 싶습니다. 맞아요.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그렇죠? 네. 깜짝깜짝 놀래요. 새벽마다 그거 FOMC 보고 계신 분들 보면 동시 접속자가 한 3만 명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들 다들 공부하시면서 지켜보시는구나라고 새삼 놀랬던 또 밤사이 연준의 FOMC 회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파월 의장이 입을 열었고 파월 의장은 시장을 좀 다독여줬습니다. 다소 비둘기파적이었던 평가가 우세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 지금 동결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제일 주목했던 QE라는 이 양적 완화 정책과 반대인 양적 긴축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대표님은 어디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셨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파월이 엄밀히 말하면 어제 FOMC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뭔가 변화한 거는 QT의 속도가 또 한 번 더 느려졌다. 이것이 가장 큰 거고, 결국은 지금 그나마 그 국채 매도하는 그 속도 자체를 기존에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줄인 거 정도, 이것이 이제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파월의 발언 중에서 제일 긍정적이었던 거는 트럼프 일기 때 봤을 때 관세 영향은 일시적인 걸로 나타났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 입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댈 수 있는 언덕 이런 걸 좀 제공해 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트럼프의 말과는 달리, 그러니까 소위 경제 전망 요약이라고 하죠. 분기 한 번씩 발표되는 숫자에서는 그 말과는 달리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올해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 실업률을 다 이전 12월 달에 비해서 다 올려 잡았고요. 반면에 경제 성장률은 낮춰 잡으면서 사실은 말은 상당히 지금 우리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향후 예상되는 전망치 자체는 전반적으로 물가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는 쪽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연준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좀 복잡한 신경, 굳이 말하자면 백조처럼 우아해 보이지만 그 발밑에 물속에서는 엄청나게 뭔가 고민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또 연준이 향후 행보를 어떻게 보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단 우리 시장에 자금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도요, 외국인의 자금 유입은 끊이지 않고 들어와 줬고 선물 시장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삼성전자를 또 한 번 매수해줬던 외국인의 행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금리 슈퍼 위크가 있어도 이러한 매크로적인 영향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예상된 수준으로 둘 다 나왔다라는 것이 다행스럽다. 결국은 연준도 이번에 동결을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5월까지도 동결로 예측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BOJ 역시도 예상된 동결 똑같이 둘 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금리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큰 미칠 영향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예상대로 왔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이 다행스럽게 오늘도 좀 좋게 나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들쑥날쑥한 편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최근 한 달간만 놓고 보면, 연초부터 놓고 보면은 워낙 강세가 한 3% 이상
진행되다가 최근 한 달간은 원화 약세가 한 2% 가까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놓고 보면 환율의 소위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원화 약세로 가는 거는 썩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특정 종목에는 자금이 유입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숨고르기 현상이 일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율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고 지금 보면 글로벌 증시관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작년 한 해 너무나 뜨거웠고 우리 증시는 너무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유럽 증시가 쫙 오르고 홍콩 항생지수 오른 다음에 우리 시장도 이제 오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붙을 때 딱 꼭 공매도 재개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공매도 재개 자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한쪽 팔만 쓰던 걸 양발을 다 쓸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수급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거의 한 분기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 이후에 전 세계 증시를 한번 미국 US 달러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였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홍콩 항생이랑 그러니까 중국이랑 유럽 닥스, 또 독일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둘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하고 폴란드입니다. 그 사이에요? 예, 그 사이에 30% 중반대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요? US 달러 엄청나죠. 차트가 열렸는데 맨 왼쪽 편에 1, 2등이 홍콩 항생하고 독일 닥스가 아니라 러시아하고 폴란드라는 게 의미심장하고요. 그러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제일 또 고생했던 나라들 중에 하나죠. 또 상위권 중에 누가 있냐면 브라질이 있습니다. 브라질도 우리나라와 함께 작년에 꼴찌 3인방 중에 한 군데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작년에 정말 부진했던 데들이 상위권에 좀 올라와 있고, 반면에 저 오른쪽 하위권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작년에 잘 나갔던 미국, 인도, 그다음에 대만, 인도는 그다음에 또 뭐 인도 같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작년에 잘 나갔던 데들이 확실히 좀 올해 들어와서는 좀 부진하다. 결론적으로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기왕이면 잘 되는 쪽으로 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근의 흐름 자체도 조금은 중화권과 같이 대만 빼고, 그러니까 중국과 조금 더 같이 움직인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썩 나쁘지 않은 최근의 그런 큰 흐름의 변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폴란드 순으로 지금 주요국 주식 수익률이 높게 측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또한 지금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어요. 돈을 많이 풀어서 방위비를 증액하고 나라를 튼튼히 하겠다라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증시의 자금은 어디로 좀 흘러 들어갈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유럽에 좀 고여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신흥국으로 퍼질까요? 저기 최근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독일 좋아 보이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 결국 그 얘기는 현재 그 독일의 큰 변화 자체가 단기간에 끝날 거냐 아니면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거냐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주 금요일이면 마무리가 되는 소위 이제 균형 재정을 풀고 지금 재정 부양책을 세게 하겠다라는 그 규모가 대략 합치면 1조 유로가 넘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거에 독일의 대표적인 두 번의 재정 부양책을 했었던 첫 번째가 컸던 게 뭐냐면 독일이 통일될 때 통일 비용, 이것이 GDP 한 1% 정도 썼었습니다. 두 번째로 컸었던 게 뭐냐면 더 컸던 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 망해있던 독일을 키우기 위해 했던 게 마샬 플랜인데 그때가 한 1.25% 썼는데요. 이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10년 동안 매년 2% 이상을 추가로 부채를 써서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심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이 아니라 상당히 구조적이고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될 큰 변화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계속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여전히 좀 독일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을 만한 힘을 갖고 있고 부양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은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해지실 것 같거든요. 현 시점에선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예, 뭐 최근에도 계속 화두가 됐던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하는 글로벌 투자자 서베이, 큰손 서베이에서 보면은 확실히 미국 줄이고 유럽으로
자금이 이동한 것이 확연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이 아까 봤던 결국은 돈을 쓰는 쪽으로 자금은 몰린다. 이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것이 상당히 큰 변화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독일 부흥 계획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돈을 쓰는 게 그냥 막 쓴다는 게 아니라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쓴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봤던 인프라를 한 5천억 유로 쓰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4천억 유로가 국방비, 국방 투자에 쓰겠다는 거고 마지막 1,000억 유로가 이 녹색 땅을 설득하기 위해서 신재생, 기후변화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기후변화 관련된 주들이 다 빠질 것 같은데 독일 안에서도 잘 가는 주식, 못 가는 주식 구분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인프라와 국방과 신재생 관련된 이런 투자의 흐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관련된 기업들을 열심히 찾는 것이 앞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분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10년간 1조 유로가 투입된다. 이는 인프라라든지 기후변화, 국방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에 연계된 국내 투자 전략을 좀 모색해보는 것이 현명하겠다라는 의견.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자세한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정말 유익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